7월 13일 한 이름 없는 남성의 시신이 외딴 마을의 메마른 우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이상한 전개와 복잡한 단서를 마주하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사건의 줄거리가 몇 번이나 뒤집히는 전개가 이어져 경찰은 진짜 범인을 가려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계속해서 바뀌었고 처음에는 죽은 사람이 살인범인 것으로 보였지만 나중에는 살인범이 바로 최초의 피해자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7월의) 뜨거운 어느 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며 산둥성 상하현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마을의 한 농부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던 중 물통이 뭔가에 막혀 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증에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우물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끔찍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던 농부는 심장이 멎을 뻔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팽창된 시신과 두 다리가 뒤집힌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즉시 살인사건 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해 시신 인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고 키는 183cm, 체중은 90kg, 나이는 30에서 40대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약 3개월 전으로 머리에 둔기로 얻어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얼굴에 남아있는 조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모두 조사한 끝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이 이 지역에서 매우 드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현지인이 아니며 왜 이곳에 왔고 왜 살해당했는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순지마을의 세 갈래 길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이곳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4에서 5km 떨어져 거의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더욱 복잡한 점은 사건이 발생한 후 3개월 동안 폭우가 계속 내려 모든 흔적과 증거가 비에 쓸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시신은 오랜 시간 동안 우물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 대부분이 접근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며 경찰은 철저한 수색 끝에 버려진 우물 바닥에서 한 자루의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살인 무기의 발견은 사건 해결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으나 도끼를 감식한 결과 혈흔이나 지문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매우 교묘한 인물로 범행 후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진실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특수팀은 도끼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끼가 비교적 독특한 형태라는 점에 주목한 경찰은 이 지역 내에서 해당 도끼를 판매한 상점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해당 도끼를 판매한 유일한 철물점을 찾아냈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조사를 맡은 경찰에게 한 남자가 동일한 도끼를 13자루나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누구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고 판매 시점은 그해 12월 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신이 발견되기 7개월 전입니다. 동시에 다른 조사팀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 수사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해 1월 말 일부 주민들이 우물 근처에서 혈흔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서는 사건의 전말을 그리는데 크게 기여했고 조사팀은 자신들이 수집한 단서를 종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는 키가 183cm인 중년 남성으로 범인은 피해자처럼 체격이 크고 강인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혈흔이 실제로 피해자의 것이라면 사망 시점은 시신이 발견되기 약 6개월 전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얼굴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아무도 알 수 없게 하려는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로부터 경찰은 피해자가 현지인은 아니지만 이곳에 한동안 머물렀고 그로 인해 범인이 피해자를 알아볼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신이 버려진 우물의 위치는 찾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심지어 현지 주민들조차 그곳에 우물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이 이 지역의 지리에 익숙하며 지역 주민이거나 한때 이곳에 거주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해당 시기에 실종된 주민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범위한 수색 작업은 곧 성과를 거두었으며 불과 5일 만에 경찰은 17명의 실종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DNA 샘플을 비교한 결과 그들 중 누구도 피해자로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특수팀은 사건의 조사 범위를 마을에서 구까지 구에서 시와 성까지 확장했으며 심지어 전국 실종자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수사한 끝에도 사망자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는 누구인지, 범인은 누구인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특수팀은 이 사건의 난이도와 범인의 교활함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후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난관에 봉착했고 그들은 점차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사팀은 사고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역방향 사고 모델을 적용하여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자가 반드시 피해자일 필요는 없으며 도망친 범인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그해 초 발생한 실종 사건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수상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왕시위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지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위안의 키는 165cm에 불과해 우물 속에 있던 183cm의 시신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시위안이 사망자는 아니었지만 실종 전에 보인 수상한 행동은 그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지역 농부였던 시위안은 30대 초반의 이혼남으로 지역에서 닭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월 말 갑자기 사라졌으며 은행 대출 13만 달러 이상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실종되기 전 자신의 차를 도색 맡겼지만 찾아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수리소의 직원들은 그의 차가 매우 깨끗하고 새 차처럼 보여 도색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그가 굳이 돈을 들여 도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의 차는 여전히 수리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철저한 수색 끝에 경찰은 시위안의 차 트렁크 구석에 있는 마른 나뭇잎 하나에서 작은 붉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기술로 이 흔적을 분석한 결과 이 점은 혈흔으로 밝혀졌으며 너무 미세해 완전한 DNA를 얻기 위해 4번의 실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이 DNA는 우물 속 시신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중요한 돌파구를 맞이했습니다. 경찰의 역방향 사고 방식이 성공했으며 범인을 통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위안이 범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시위안의 모든 가족, 친구 및 통화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한 통화 기록을 통해 경찰은 사건 발생 전 시위안이 텐진 지역의 2사람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전화번호는 1월 24일부터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우물 근처에서 혈흔을 발견한 날짜는 1월 28일로 이 번호가 끊긴 날짜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해당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한벌리라는 인물임을 밝혀냈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볼리는 1월에 같은 마을 친구와 함께 일을 하러 나갔으나 지난 6개월 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볼리가 올해 32세이며 키 183cm의 평균적인 체격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우물 속 시신과 일치했습니다. 볼리의 가족으로부터 DNA 샘플을 수집한 경찰은 사망자가 바로 이 남성임을 결론지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마침내 밝혀졌으며 이제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전화번호는 한바오산이라는 사람의 것으로 그는 사건 이전 시위안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2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왜 텐진에서 온 2사람이 산둥성 상하현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들 사이에 왕시위안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니의 아내는 경찰에게 수상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실종된 후 한바오산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었지만 바오산은 볼리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바오산은 즉시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어 3일 후 경찰서로 체포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신문 끝에 바오산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경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오사는 우물 속에서 발견된 시신, 즉 한벌리가 사실은 살인범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알고 보니 한바오상과 한벌리는 모두 청부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외지에서의 일이란 실제로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고용주는 다름 아닌 현재 실종 상태인 왕시위안이었습니다. 바오상과 볼리가 상하현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시위안이 그들을 고용해 장벌링이라는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9월, 시위안은 특수한 경로를 통해 이 두 살인자를 찾았습니다. 시위안은 전화로 그들과 협상하며 장벌링을 살해할 것을 요구하고 사건 후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이 보수 금액에 합의하자 바오상과 볼리는 텐진에서 안우이성 상하현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계획한 암살은 영화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타이머 폭탄 설치, 의도적인 사고 유발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의 암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피해자인 벌링은 점점 더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용주인 시위안은 두 사람이 벌링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암살 비용을 19,000달러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내심을 잃은 시위안은 바오산에게 동료를 죽여 한 사람이 보수를 독식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바오산은 결국 동료인 볼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오산은 동료가 방심한 틈을 타 도끼로 볼리를 살해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바오산은 집에 있던 고용주 시위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시위안의 차에 실은 뒤 외딴 우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얼굴을 훼손한 뒤 우물에 버렸고 이후 바오산은 산둥성을 떠나 텐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살인범, 피해자, 동기 그리고 범행 방식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시위안을 체포하고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무려 2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사망자가 살인범이었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사람이 또 다른 살인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시위안은 사건 이후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시위안은 자신의 신분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았고 은행 계좌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기 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빚을 피해 도망친다. 몇 년 후에 돌아오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위안의 실종은 사건 수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찰은 시위안이 남긴 메시지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심사숙고한 끝에 특수팀은 시위안이 이미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메시지는 다른 누군가가 보낸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바오산을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바오산은 사건 당시 텐진에 있었고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간과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시위안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은 짙은 안개와 가벼운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드문 날씨로 인해 사람들은 시위안이 실종된 날짜를 2010년 3월 9일로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정보가 사건의 매듭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뒤지던 중 경찰은 과거 조사 과정에서 시위안이 청부살인을 의뢰했던 장벌링을 여러 차례 만나 상황을 파악했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링은 당시 시위안과 공범들의 살인 방식에 대해 경멸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경찰에게 만약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피해자를 불러 처리해 흔적을 없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발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사건을 재조사하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벌링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 사건에서 벌링은 원래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시위안이 고용한 살인자들에게 수차례 살해당할 뻔했지만 모든 암살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벌링은 시위안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벌링도 시위안을 살해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의 동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시위안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벌링을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는 수년간 장례 서비스를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례용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시신 화장까지 직접 담당하며 화장 과정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경찰은 화장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시위안이 실종된 날짜인 3월 9일에 벌링이 장례식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범위를 좁혀 시위안 실종 당시 벌링의 장례식장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조사 끝에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 기록에 한 노인의 이름이 2번이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해당 노인의 가족과 접촉한 결과 그 노인은 이미 2년 전에 화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다시 화장될 수는 없기 때문에 벌링이 무언가를 숨기려 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경찰은 벌링의 아내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의 의자 쿠션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수팀은 즉각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벌링의 집을 방문해 의자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결국 의자의 나무 틀 뒤쪽에서 약간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DNA 검사 결과 그것이 시위안의 혈흔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벌링의 아내와 시위안은 불륜 관계였으며 벌링은 이를 알고 오래전부터 시위안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시위안은 자신의 불륜 관계를 공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벌링을 제거하려 했으나 청부살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벌링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시위안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위안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벌링은 시위안을 집으로 불러들인 뒤 말다툼 끝에 목재 몽둥이로 의자에 앉아있던 시위안을 살해했습니다. 의자 쿠션에는 많은 혈흔이 묻었고 벌링은 이를 감추기 위해 시신과 함께 쿠션을 장례식장으로 옮겨 화장했습니다. 범행 후 벌링은 시위안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며 시위안이 빚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시위안은 사랑 때문에 청부살인을 의뢰했고 한바오사는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으며 벌링은 증오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의 살인은 끝없는 비극적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사건들도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